자, 9월 1일이에요. 머리 바뀌었습니다. 자, 텐서플로우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그 퍼젝트론을 통해서 텐서플로우를 에 대한 그 코드 스타일을 한번 맛보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텐서플로우로 이제 회귀 분석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드 구조는 계속해서 우리가 했었던 요 8단계, 요 단계에다 큰 틀을 맞출 거고요. 이 안에서 세부 절차는 예제마다 조금 더 세분화될 수도 있어요. 자, 회계 분석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죠. 그래서 일단 그냥 바로 코드 들어갑시다. 패키지 준비할게요. 리드 엑셀.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머지. 일단은 그냥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해보죠. 다른 거는 그때그때 넣도록 할게요. 자, 리드 엑셀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데 필요한 넘파이, 피본, 그 다음에 타이플롯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쪼개야 되니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텐서플로우 관련해서 시퀀설 그리고 덴스층 필요하고요. 몇 가지 이야기가 좀 더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한테 익숙한 얘네들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헬퍼는 무조건 가져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인포트 헬퍼. 자, 데이터셋을 준비할게요. 이건 이제 예전 주소니까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 쓰는 항상 회귀 분석할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해주는 요 자동차 데이터 얘를 가지고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불러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데이터 전처리인데 사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익숙히 잘 알잖아요. 그래도 뭐 굳이 한번 해보면은 결측치를 확인해 봤을 때 이 데이터는 뭐 특별한 결측치는 없었고요. 결측치 없었고 뭐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기본 통계를 확인을 해봤어요. 이렇게 똑같이 50개의 데이터고 얘는 평균이 19.4, 얘는 42.9. 최소값 4, 2, 그 다음에 최대값 25, 120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상자 그림 같은 것도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얘네를 가지고 이제 한점도 그래프랑 추세선을 그려볼게요. PL 피규어 그래프 사이즈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대체로 이제 쭉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거 봐서는, 여기서 이제 산점도 그래프하고 추세선을 확인하는 이유가 이 그 분석을 적용을 할 때 얘를 단순 선형으로 갈 건지 다항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들의 분포가 아무리 봐도 좀 직선은 아닌 것 같다, 곡선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항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얘네가 곡선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다항식을 적용하면 저번에 한번 봤듯이 오히려 분석 결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통계 분석 같은 걸 돌리기 전에 이렇게 그 산점도를 그려서 확인하는 이유는 그 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여기서는 2차식보다는 1차식이 더 어울리는 형태죠. 그래서 1차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곡선보다는 선형 분포에 더 가까움으로 단순 선형 회귀를 적용하기로 함.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거를 했으면 이걸 통해서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거를 쭉 제시를 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내지는 이거를 왜 했다. 라는 거를 꼭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사실 여태까지는 이 분석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를 제가 의도한 걸 맞기는 해요. 근데 그 프로젝트 제출하신 거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각 단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 혹은 각 단계를 내가 왜 했는지 정도는 그 한 줄 정도 제시를 해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감점이 좀 많이 들어가셨어요. 모든 단계에는 목적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멘트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하면서는 지금 이건 어차피 변수도 두 개밖에 없고 하니까 머신러닝 하면서는 뭐 우리가 그 통계 초반부에 봤었던 그 등분산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안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머신러닝이라고 그거를 확실히 머신러닝 예제들은 그런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은 머신러닝도 통계 분석 들어가기 전에 앞단에 있는 그 검증 과정을 다 하셔야 돼요.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은요, 데이터 자체가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아요. 그걸 전제로 깔고 가요. 그래서 머신러닝 API들은 당연히 등분산성 충족하는 데이터만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동작을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제 데이터들은 데이터 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한 거고 분분산성 같은 거 충족이 잘 안 되면 이제 표준화를 고려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셋 분할할게요. 자, 일단은 랜덤 시드를 고정을 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랜덤 값이 이제 똑같이 진행되게끔 한 거고 그리고 네,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드롭을 독립 변수를 제거해서 이제 X 변수를 준비했고요. 변수가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Y축 변수는 오리진에서 BIS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그 독립 변수를 훈련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를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해요. 각각의 케이스에 붙은 정답이니까 그걸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해요. X를 부르면 안 돼요. 쉐이프. 자, 훈련 데이터 크기 X 독립 변수는 50개 0, 50개 열, 50개의 행, 쏘리. 50개의 행에 1개의 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무조건 2차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그냥 50개 값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 벡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 되건 시리즈가 되건 상관은 없어요. 종속 변수는. 근데 우리가 이거 사이클런에서부터 종속 변수를 지금 시리즈 형태로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맞춰봤고요. 데이터 쪼개죠. X, Y. 자, 테스트 사이즈는 0.3으로 쪼갤게요. 자, 랜덤 스테이트 7, 7개.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쪼개면 훈련용 데이터 35개, 검증용 데이터 15개로 쪼개집니다. 데이터를 쪼개는 것까지가 원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거든요. 데이터를 쪼개는 게. 근데 그럼 여기 이거를 보시면 자,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일단은 최소한의 가공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분석을 할지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셋을 쪼개는 것도 데이터 가공이니까 전처리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전처리, 탐색적 데이터 분석, 또 전처리.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딱히 단계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기가 좀 애매해요. 두 개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데이터 전처리, 탐색적 데이터 분석, 또 데이터 전처리 이렇게 말하면은 좀 쪼개는 게 좀 이상해 보이니까 굳이 데이터셋 분할하기를 별도 과정처럼 이렇게 뺀 거예요. 데이터셋 분할하는 것도 전처리 과정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셋 분할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하면 되잖아요. 데이터셋을 분할하면 일단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이중으로 해야 되잖아. 물론 쪼개놓고 테스트 데이터만 놓고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데이터 전체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쪼개놨습니다. 옆에서 요거 보면서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럼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볼까요? 3번 있고. 자, 시퀀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XOR 그래프를 만들 때 최소한의 층 개수가 16이었다라는 거 확인했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할 거는 일단 무조건 16보다 커요. 층의 개수는. 가장 쉬운 알고리즘이 16개 층이 필요한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 이후 보는 건 그거보단 어려울 거 아니에요. 룰루에로가 가장 단순한 건데. 그래서 일단 32로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액티베이션은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리루를 때려박습니다. 무조건 리루. 사실 선형의계로 리루를 시작을 해요.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뭐 하나 제시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풋 쉐이프는 독립변수의 개수예요. 독립변수가 스피드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얘는 차수가 하나로 돼 있다라고 명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32개 다음에 16개 계층이 생기고 16개 다음에 8개가 생기고 8개 계층 다음에 4개, 4개 계층 다음에 2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거는 단 하나의 독립변수죠. 그러면 맨 마지막 계층만 이렇게 쌓아주고 이거 선형액이야.
라고 액티베이션만 지정해주면 32부터 1까지 도달하는 그 중간 과정을 얘가 알아서 학습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컴파일 할 때 옵티마이저, 활성화 함수라고 그 옵티마이저, 얘가 이제 최적화 함수라고 그랬죠? 이것도 모르겠으면 ADAM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분석의 종류에 따라서 손실률과 그 다음에 내가 검증을 위해서 어떤 지표를 써야 되는지도 사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 분석 얘기할 때 MSE랑 MA라는 지표가 계속 얘기했었죠. 그걸 여기서 쓸 건데 이것도 조금 이따 제가 뭐 하나 제시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서머리를 돌립니다. 그럼 층이 쌓였죠. 이게 이제 분석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야. 이제 스윗 함수를 돌려서 학습을 시켜야 돼요. 사이클러는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모델점 픽하면서 X트레인과 Y트레인 나누고요. 데이터 프레임 여기서 쓰네요. 데이터 프레임 위에서 임포트 좀 하고 올게요. 자, 베리데이션 데이터. 모델점 픽하면서 훈련 데이터를 주고 우리가 여태까지 머신러닝이나 통계 분석했을 때는 만약에 머신러닝 했을 때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쪼개면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모델을 만들고 그게 과연 맞는지 그 검증 데이터를 대입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얘는 그냥 애당초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주면 지가 알아서 그 결과를 비교하면서 가요. F 500 히스토리 갖다가 이제 학습 결과를 만들어 보죠. 근데 사실 얘가 500까지 안 가긴 하거든요. 300으로 갑시다. 독립변수 하나로 종속변수 하나 추적하는 거라 500번까지 하기도 전, 300번 전에 이미 얘가 답을 씹어요. 자, 쭉 진행할게요. F폭은 몇 번 반복할지에 대한 거라 그랬죠? F폭 첫 번째가 반복문으로 치면 인덱스 i가 0일 때예요. 얘는 1부터 시작하는 반복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1부터 300까지 반복하는 거다. 자, 그럼 처음에 손실률, 어마어마하네. 처음에 이제 감도 못 잡고 헤매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 이제, 근데 이거는 모델이 잘 나오진 않아요. F폭 1회차마다 이제 훈련 손실률과 훈련 정확도, 그 다음에 그 검증 데이터의 손실률과 검증 정확도,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각화를 해보죠. 자, 일단 그래프 기본 설정 좀 했고요. 이거 우리 함수 만들었죠, 참. 아, 이거는 손실률 그리는 거구나. 이것도 조만간 함수로 만들게요. 자, 1행 2열로 잡고, 그 다음에 피그 사이즈 20에 5, 15에 5 정도로 합시다. 자, 훈련 및 검증 손실률을 그립니다. 훈련 데이터끼리 묶는 게 아니라 훈련하면서의 손실률과 검증 데이터의 손실률을 같이 봐요. 이게 머신러닝 성능 검증하는 그래프예요. 잘 보세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훈련 손실률과 검증 손실률을 확인하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직각으로 나와서 저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이게 제대로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훈련 및 검증에 대한 절대 오차를 같이 그립니다.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나오는 자잘한 기타 API 설명 안 해도 되죠? 저장은 안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떤 분석 모델은 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 격차가 되게 크게 벌어져요. 근데 얘는 지금 점점 만나고 있죠. 처음에는 감을 훈련 데이터 손실률이 더 크고 검증 데이터 손실률은 좀 적었는데 쭉 진행하다 보니까 이 손실률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얘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오차도 처음에는 오차 차이가 서로 컸었는데 쭉 가다 보니까
훈련 데이터와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의 오차가 거의 없어졌죠. 차이가 없어지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점점 가다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과적합이에요. 훈련 데이터의 손실률이 이제 검증 데이터 손실률보다 커지거나 아니면은 반대인 경우가 과적합인지 과소적합인지의 여부인데 그 과적합, 과소적합 그걸 따질 필요 없고 이게 점점 갈수록 벌어지면 일단 과적합 나온 거니까 데이터 더 때려 부어라 라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표준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점점 모이는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벌어지면은 일단 표준화를 하거나 데이터를 더 때려 부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결과를 시각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성능 평가를 보죠. 네. 최종 손실률은 248, 그 다음에 최종 절대 오차는 12.89. 이게 그 정확하게 백분율이 아니에요. 이거는 값의 차이를 뜻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얘네가 점점 차이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면 요 값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최종 훈련 손실률 한 번 더. 그 다음에 최종 검증 손실률, 검증 절대율지. 여기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이게 성능 이제 판단하는 거는 사이클런하고 비슷해요. 그 성능 판단하는 거는 나중에 뒤에서 따로 하나 예제 파일이 나올 거고요. 일단은 코드 전개 과정을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학습 결과를 적용을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해서 이렇게 예측치를 쭉 산정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그 쭉 예측치가 나오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검증 데이터, X테스트의 스피드, 그리고 실제 값, 예측 값. 그 다음에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면 여기 오차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잔차가 되는 거죠. 자, 변수가 뭐 하나가 또 없네. Y테스트 아까 제가 시리즈로 만들었죠.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Y테스트 자체를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죠. 자, 실제 데이터하고 예측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 레그 플롯으로 검증 데이터랑 실제 값, 그리고 검증 데이터랑 예측 값,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래프에 한번 같이 넣어봤어요. 두 개로 쪼개볼까요? 아, 자, 이렇게 나와요. 얼추 봐서는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이 크게 서로 다르니까 이거를 이렇게 따로 놓으면은 사실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럴 경우는 차라리 그냥 그래프 하나에다 같이 놓는 게 나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헬퍼를 가져온 이유가 헬퍼에다가 이걸 사실 함수를 만들어 놨다고요. 이거 그리는 걸. 근데 함수 만든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저도 정확하게 좀 파라미터가 가물가물합니다. 유함수를 만들어 놨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헬퍼를 만든 적이 없어서 그래프를 매번 일일이 그렸는데 헬퍼를 만들었으니까 왼쪽에는 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할 거예요. 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왼쪽에서는 이제 검증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실제값, 그러니까 x 레프트는 KD의 검증 데이터, 그 다음에 y축에는 실제값, KDF, y 레프트는 KDF의 실제값, 그리고 y에 대한 예측값, 여기다가 y에 대한 예측값 넣어주면 되죠. 뭐 제목 같은 건 뺍시다. 실제값하고 예측값을 이렇게 따로따로 표기하면은 비교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한 방에 이렇게 표기하면은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예측한 결과입니다. 이게 머신러닝하고 통계 분석을 서로 결과치를 비교해 보면은 밑에 거는 사실 좀 밑에 거는 지울 거예요. 밑에 거는 굳이 할 필요 없어. 우리 예전에 했던 거 다 갖고 있어서 그 필요가 없어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계 분석해서 사용했었던 그 OLS를 써서 넣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머신러닝 단과반으로 수업을 하면은 통계 분석 건너뛰고 바로 머신러닝으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교하려고 밑에 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라고 한번 예전에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같은 데이터 이미 그 회계 분석하고 사이클론으로 다 했기 때문에 요 밑에 코드는 지금 필요가 없는 상태라서 이거는 제가 지울 건데 네, 교환의 원본에서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리면 여기는 그냥 직선으로 그린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머신러닝이 예측한 값이 좀 더 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했었던 회귀 분석을 써서 회귀 분석이 예측한 값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통계 결과로 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통계 값은 살짝 밑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조금 선형이 좀 가파르게 가요. 전반적으로 머신러닝은 그냥 전반적으로 위에 있었는데 얘는 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예측값은 처음부터 조금 다소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값은 조금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통계 모델이 그 예측 결과가 좀 보수적이에요. 머신러닝은 조금 그 예측값이 실제 값보다 다소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요 그 교차되는 지점을 보면은 그 잔차는 비슷하게 떨어져요.
자, 지금 이게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놓고 봤을 때 진행했던 첫 번째 선형획이고요. 예측값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예측값을 내가 뭔가 알아내고 싶다면 통계 분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경향을 밝혀내는 걸로 보통 종료가 되는데 머신러닝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요 프리딕트 함수를 쓰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걸 쓰는 게. 여기에다가 라이 스피드를 50이라고 줍시다. 그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결과로 봤을 때 속도가 마이 스피드인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얼마로 예상됩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머신러닝은. 통계랑은 목적이 좀 달라요. 통계는 각종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값에 뭔가 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얘는 그냥 미래의 어떤 결과값을 예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지표들 같은 거 1도 안 줘요. 우리가 다 만들어내야 돼. 이미 사이키널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손보면은 텐서플로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딱 우리 수업의 범위는. 여러분, 비장고 더 하고 싶지 않죠? 네. 비장고 개발 처음부터 다시 해서 좀 깊이 있게 원치 않죠? 그때 되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다 해야 돼요. 그럼 아마 수업 기간이 한 넉 달은 더 필요할 거야. 네, 갑자기 생뚱맞게 비장고가 무슨 얘기냐면은 텐서플로우는요, 이 모델을요, 이대로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파일을 비장고에서 로드해서 자기한테 탑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웹페이지에서 입력값 때려받은 거를 비장고한테 보내면 제가 그 학습 모델한테 사용자 입력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텐서플로우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가 분석 모델 만들어서 뭐 했어? 그걸로 돈 벌어야지. 그게 텐서플로우와 다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의 가장 큰 차이예요. 학습 모델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그 밖에 기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모두 접목이 가능해요. 자, 일단 1교시 요거에서 일단 할게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저 정도면은 그냥 통계 패키지 쓰는 게 더 뽀대나 보이겠는데 라는 느낌이 진짜 지울 수가 없어요. 텐서플로우는 이제 여기서 학습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물론 표준화도 들어가지만 그 이외에 좀 더 다양한 유틸리티 기능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2교시 때는 이 코드를 튜닝할 거예요. 자, 일단 요거 완성을 하셔야 2교시가 진행이 돼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 자, 6번 파일을 7번 파일로 그대로 복사해 놓고 파일 이름 뒤에 학습 성능 개선이라고 꼬리표 하나 넣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예제로 했었던 단순 선형회기를요, 몇 가지 좀 튜닝을 해서 학습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텐서플로우의 학습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일단 첫 번째로요, 데이터 표준화.
이거는 일반 통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의 콜백 함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데이터 표준화는 이제 분석 결과가 좀 더 잘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한테 표준화를 해주면 좋은 게 학습률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원래 머신러닝이란 녀석이 그 소수점 처리에 더 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웬만하면 표준화하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케라스가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모델의 학습 방향, 그 다음에 저장 시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학습 정지 시점 등에 관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F곡을 500이라고 설정하면 500번을 꾸역꾸역 다 학습을 하고 있어요, 얘가. 아까 예전에 F곡을 300으로 정했고요. 여기 결과표를 봤을 때 F곡을 보면은 300이 될 때까지 계속 가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결과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300으로 정한 거였는데, 만약에 F곡을 500으로 설정했다면, 이거는 뭐 결과 금방금방 나오니까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저번 예제처럼 500으로 설정했다면, 자, F곡을 500으로 설정하면은 꾸역꾸역 500번을 다 학습을 해요. 이거는 그래도 단순 선형회계니까 좀 빨리빨리 가는 거고. 숫자 값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500번을 학습을 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각화를 만들어 놓으면 이미 300번 정도 됐을 때 이미 최저 상황에 도달을 했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정해진 횟수를 다 끌고 간다고요. 이 현상을 모니터링해서 적당한 시점에 강제로 브레이크를 걸게끔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이제 데이터 정규화라고도 해요. 자, 우리가 그 예전에는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걸 써볼게요. 근데 사실 그 요번에 소개하는 거랑 앞에서 사용했던 스탠다드 스케일러랑 둘 중에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더 많이 쓰이고 더 좋은 거긴 해요. 자, 데이터 정규화를 위한 패키지를 참조합니다. 자, 요 밑에는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였는데 이번엔 민맥스 스케일 안 써본 거니까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예제 자체는 좀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 실제로는 민맥스 스케일러랑 스탠다드 스케일러 중에 좀 더 성능이 좋은 거를 선택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그거를 비교하기 귀찮으면 그냥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선택하는 경향이에요. 머신러닝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 표준화, 즉 정규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텍스트를 적어 볼게요. 자, 데이터 정교화는 모든 데이터가 똑같은 정도의 스케일, 즉 중요도로 반영되게 해주는 처리고요. 머신러닝 자체가 데이터가 가진 이 특성들을 비교해서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각각의 피처, 즉 변수들의 스케일이 차이가 심하면, 물론 이건 통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학습 단계를 거쳐서 최저값에 도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차이에 대한 값들을 다 보정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정교화를 적용하면은 이 최저값에 도달하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학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좀 더 빨리 최적된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보통 이제 정교화 결국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정교화 방법. 네. 우리가 전에는 이제 그 스텔 스케일러를 봤는데 여기서는 최고 최대 정교화, 민 맥스 스케일러라고 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애매하고. 자, 모든 피처에 대해서 각각 최소값 0, 최대값 1, 그리고 다른 값들을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의 최소값이 20이고 최대값이 40이면 20을 0으로 놓고 40을 1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30은 딱 중간이니까 0.5가 되는 거죠. 30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20은 0, 40은 1로 환산되기 때문에 30은 중간치인 0.5로 변환된다. 말을 좀 길게 늘려놨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이렇게 범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분산을 조절하는 거죠. 자, 콜백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정교화가 있고 여기에 콜백 함수에 대해서 또 적을 건데 콜백 함수는 이제 조금 이따가 따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셋을 준비한 다음에 전처리 할 때 여기에 필요하다면 이제 표준화를 또 놓는 거예요. 데이터 정규화, 표준화를 수행할게요. 위에도 데이터 정규화, 다른 말로 표준화. 자, 표준화를 위한 객체를 만듭니다. 민맥스 스케일러. 제가 위에 임포트 구문을 실행을 했나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합시다. 자, 보다시피 민맥스 스케일러는 사이클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런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기능들을, 유틸리티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머신러닝 패키지를 사용하더라도 사이클런은 못 떼어내요. 자, 이제 오리진 데이터를 얘한테 전달할게요.
자, 빅맥스라는 이름으로 스케일러.트랜스폼 해서 오리진을 거치면 얘가 이제 던져주는 결과물이 뭐냐면 2차원 배열로 줘요. 아, 위에 데이터 불러오는 걸 안 했구나. 자, 출력 다 지우고 하나하나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2차 배열로 줘요. 자, 얘가 빠져. 표준화 결과는 2차원 데이터 프레임을 표준화할 경우 값만 추출한 2차원 배열 형태가 되므로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묶었으면 오리지널 이름을 다시 만듭시다. 자,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이 변환된 데이터 넣어주고요. 컬럼 이름은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자, 그럼 표준화된 데이터 프레임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 원본을 놔두고요. 정규화된 결과는 DF라고 만들게요. 표준화 적용하고 여기는 표준화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자, 이걸 왜 나눴냐면은 전에 표준화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게 설명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자, 비그 그 다음에 AX1하고 오케이. AX1하고 AX2 이렇게 한 다음에 서버 플롯 1행 2열 피그 사이즈는 한 15에 5 정도 줍시다. 그러니까 sb.leg 플롯 하면서 데이터에 오리진을 주고요. 이걸 첫 번째에 그릴게요. sb.leg 플롯 이번에는 표준화된 거를 똑같이 그려볼게요. ax1. setTitle 원본 데이터 ax1. 그리드 ax2. setTitle 정규화된 거 ax2. 그리드 이렇게 해서 정규화 시킨 거랑 정규화 안 시킨 원본이랑을 비교해 보자고요. 정규화 전후 비교입니다. 한글 처리를 안 했더니 이렇게 뜨네요. 자, 색깔 좀 다르게 줄까요? 자, 원본 데이터고요. 얘는 정규화 데이터예요. 분명히 보면 데이터의 단위는 바뀌어 있죠. 근데 이 실제 데이터의 이 산포나 그 분산된 정도, 그 분포나 아니면은 이 선형액의 직선을 봤을 때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왜 봤냐면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데이터의 범위 자체는 0에서 1 사이로 변화가 됐지만 전체적인 상관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까 봤을 때 F옥이 거의 한 300 정도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나머지 과정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과정들을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버튼 중에 실행 버튼하고 아래 화살표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 이후 과정들이 다 실행돼요. 아, 근데 오리진으로 하면 안 되죠. 표준화한 결과를 DF로 만들었기 때문에 DF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다 DF로 바꿔줘야죠. 이제 여기도 DF, DF, DF 찾아가면서 다 DF로 바꾸셔야 돼요. 아, 이유는 이제 안 바꿔도 되겠네. 자, 기본 통계 결과가 이제 표준화된 걸로 나오고요. 맥스 값이 둘 다 1에 맞춰졌죠? 자, 산점도 그래프와 추세선, 뭐 이건 아까 본 거니까 뭐 넘어가도 되고, 데이터셋 분할해서 모델을 개발해서 얘가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F 아까 500으로 늘렸으니까 얘도 500으로 늘립시다. 아, 학습을 두 번 하네. 미안해요.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학습 반복시켜갖고 성능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500까지 왔고 이제 쭉 나머지에 대해서 시각화를 그려보면 자, 어때요? 일단은 300쯤에서 끝났는데 여기 보면 100번이 되기 전에 이미 학습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데이터 수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후부터 얘가 들쭉날쭉하기는 해요. 대체로 이제 여기서 끝났다라고 치면 여기 100번이 좀 안 되는 시점에서 학습을 끝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후 뒤에 나오는 이 오차는 발생하지 않을 오차가 되는 거죠. 훨씬 빠른 아까는 300이었는데 훨씬 빠른 시점 안에서 학습이 최적 지점을 찾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학습을 더 질질 끌면 쓸데없이 오차만 늘리는 결과가 생겨요.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적당한 시점에 학습을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F 500번 돌리고 나서 100번만 해도 됐겠네 하고 100번으로 끝낸다. 근데 F 한 번 돌 때마다 몇 분씩 걸린다니까요. 나중에 가면. 자, 여기 그 정규와 전후 비교하는 요 그래프를 지금 밑에 산점도 그래프 또 그리고 있으니까 여기로 대체를 할게요. 그냥 그래프가 똑같은 게 두 번 겹치니까 여기를 빼버리고 산점도 그래프와 추세선하기 여기를 수정으로 말을 바꾸죠. 뭐야? 깜짝이야. 전체 선택하고 잘못 눌러버려서 지워지네.
중복되는 코드는 하나 이렇게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최적 지점에 도착하는 속도 자체가 확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은 귀찮아도 일단 표준화 닫고 가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효과가 더 빨리 나와요. 우리 지금 데이터 50건 갖고 하는 거니까 얘한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콜백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자, 이 콜백 함수는 이제 모델의 학습 방향, 저장 시점, 학습 정지 시점 등에 관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라 그랬죠. 그 중에 그 가장 유용한 콜백 함수가요.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함수예요. 파이썬 함수예요, 함수. 텐서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자, 지정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을 저장할 때 씁니다. 아, 이거보다 요거부터 합시다. 요걸 더 많이 씁니까? 얼리 스타핑. 자, 모델 학습 시에 지정된 기간 동안 모니터링하는 평가 지표에서 더 이상 성능 향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학습을 스스로 중단합니다. 자, 구문 형식이 얼리 스타핑이라는 함수 하면서요, 모니터라고 지정해서 이 모니터 값에 평가 지표 종류 이름을 넣어요. 아, 이거 왜 자꾸 튀냐? 평가 지표 이름을. 그다음에 패티언스하고 벌보스, 모드는 오토, 뭐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자, 패티언스는 규정한 수만큼의 기간에서 평가 지표 향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중단. 여기서 기간이라 하면 F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값을 5라고 지정을 하면 반복을 진행하는 동안 OF, 즉 5번 연속 성능 향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중단한다는 거예요. 즉 5회 이상 성능 향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중단이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 중단을 하느냐? 콜백 함수 사용 방법. 자, 먼저 콜백을 정의를 해요. 네, 콜백이라고 한 다음에 콜백 1, 콜백 2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쭉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함수에서 콜백스 파라미터에 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코드를 보면은 함수를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콜백 1, 콜백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콜백 n 이런 식으로 콜백의 사용을 쭉 나열을 하고 모델.fit 하면서 여기에다가 배치 사이즈는 아직 안 나왔고
여기 콜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콜백, 아까 만든 미안해, 이거 화면이 자꾸 켜요. 이 콜백 객체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콜백을 따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콜백스가 결국은 드래그만 하면 더블 클릭만 하면 튀네요. 콜백스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이렇게 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리스트로 네, 이렇게 버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야 뭐 코드 스타일 차이니까. 그래서 콜백 함수 종류 첫 번째가 얼리 스타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얼리 스타핑을 먼저 그 사용해 볼게요. 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패키지 참조해서 한번 껐다 켜야겠다. 엔터키가 안 먹네. 왜 이러지? 이제 잘 나오네요. 왜 엔터키가 안 먹지? 여기는 먹는데? 됐다. 자, 학습에 대한 콜백 함수 패키지예요. tensorflow.keras 밑에 콜백스 일단 얼리 스타핑. 네, 얘를 먼저 참조를 할게요. 그럼 나머지 이제 쭉 다시 가는 거죠. 나머지 과정들 그냥 똑같이 가고 데이터 분할도 했고요. 모델도 똑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을 할 때 여기가 이제 수정되는 거죠. 자, 기존 코드 주석으로 맞고요. 여기에 콜백스 파라미터를 리스트로 열어요. 여기에 첫 번째로 얼리 스타핑. 여기에 이제 10번 동안 성능 향상이 없으면은 네, 멈춰라. 모니터링할 평가지표는 다 로스. 손실률로 봤어요. 보통 이 성실률을 제일 많이 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싹 실행해 볼게요. 분명히 F곡을 500으로 잡았습니다. 자, 98번 만에 끝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딱 적당한 지점에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오차율도 확 줄죠. 그러니까 FG 쓸데없이 많으면 쓸데없는 오차만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손실률도 확연히 줄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얼리 스타핑만 넣어도 그 실행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지만 이거 넣어도 나중에 가면은 지지율도 속 터질 거니까 그거는 염두하시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매번 저렇게 강조하느냐? 나중에 겪어보세요, 진짜로. 내가 강사 20년 하면서 탄서플로우만큼 강사 뻘쭘하게 하는 과목을 못 봤어. 강의 10년 하면서. 아침에 설명하고 결론을 오후에 얘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콜백 함수 봅시다. 콜백 함수를 일반적으로 쓰는 게 총 3개예요. 근데 콜백 함수는 보통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기에서 약간 좀 벗어난 얘기니까, 분석 결과에서 좀 벗어난 얘기니까, 콜백 함수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자, 위에 쪽에 콜백 함수, 얼리 스타핑이었죠? 첫 번째로 봤던 게, 자, 뭐, 모드 값은 기본 값이 오토니까, 뭐 얘는 별로 이 벌보스, 요거 필요 없는 값은 그냥 빼고 설명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콜백 함수는 리듀스 에라론 플래티우라고 하네요. 자, 얘를 우리 실제 사용한 예제에 맞게 10으로 조절해보죠.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지금 나온 이 분석 결과가 정말 최선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더 잘할 수는 없느냐. 자, 앞에서 본 얼리 스타팅 콜백하고 마찬가지로 코피언스라고 하는 인자를 지정해서 지정된 기간 동안 평가 지표에서 성능 향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학습률을 조정해서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얼리 스타핑하고 얘가 이 파라미터가 똑같으면 모순이 생겨요. 그냥 멈춰버릴 거예요. 근데 패티언스를 10이라고 하고 얼리 스타핑을 3이라고 했다. 그러면 잘못. 얼리 스타핑에서 미안해요. 화면 계속 치는 거 슬슬 짜증나는데. 얼리 스타핑에서 패티언스를 10으로 지정하고 얘에서 패티언스를 3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일단은 더 이상 성능 향상이 처음에 딱 결과가 나왔어. 다음번에 학습 결과 나왔는데도 결과가 똑같아. 그 다음에 학습을 했더니 결과가 똑같아. 2번 연속. 그 다음에 또 학습을 했더니 결과가 똑같아. 그럼 3번 연속 결과 똑같은 거죠. 그럼 그때 학습률을 조정해서 다시 해봐요. 이렇게 학습률을 계속 조정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10번 이상 결과가 똑같으면은 더 이상 조정할 여지가 없다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중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을 하면은 세상의 그 학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얘도 모니터는 이 발보스 요거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평가 지표를 잡아줍니다. 벌보스는 빼도 되고. 자, 팩터. 얘는 확률 조정에 사용하는 값이에요. 그 새로운 학습률은 기존의 학습률 곱하기 6. 패티언스는 똑같고 민 LR. 학습률의 하한을 지정해요. 최소 0까지. 0%될 때까지. 자, 얘도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콜백 함수 적용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최소 학습률을 0.0001, 그 다음에 P4는 0.5. 세 번 연속해서. 세 번 연속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학습률을 절반으로 자른 거예요. 자, 아까 결과 대충 뭐 이렇게 나왔죠. 네, 스창으로 하나 띄워놨고요. 자, 출력 모두 지우고 재시작한 다음에 모두 실행해 볼게요. 재시작을 안 하고 그냥 모두 실행하면은 학습 내용이 계속 누적되니까 올바른 비교가 안 돼요. 아까는 100번까지 갔는데 이번엔 60번도 채 되기 전에 끝났죠. 통치율은 아까보다 더 줄었어요. 오차는 뭐 크게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 이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학습 성능을 좀 더 개선해서 그 오차도 줄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겁나 오래 걸리는 거 최대한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폴백 함수는 사실 우리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여기에 지금 제가 벌보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아까 계속 지웠잖아요. 이 파라미터의 의미가 그 콜백의 수행 과정 노출 여부를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쭈르륵 출력이 되잖아요. 여기에 출력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야. 한번 벌보스를 넣은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벌보스라는 파라미터를 넣은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언제 발동하는지가 출력 결과에 섞여요. 자, 쭉 이렇게 출력이 변함없이 가다가 전체 전문으로 볼게요. 한 줄로 놔야 되니까. 자, 계속 변함없이 이렇게 F국이 진행되고 있죠. 자, 여기서 한번 발동을 했어요. 자, 훈련 데이터의 손실률이 0.206, 0.206, 0.206, 세 번 이상 동일하니까 학습률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죠? 또 0.206, 0.206, 0.206 계속 똑같죠? 그러니까 학습률을 계속해서 반씩 낮춰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게 한 번 처음에 조정했던 거는 생략, 그 카운트가 안 들어가는구나. 자, 계속 가다가 더 이상 그 손실률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멈춰버렸다. 그러니까 이 콜 함수가 언제 동작하는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옵션이에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서, 어,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빼먹고 갔어요. 이것도 설명 곁들여 드릴게요.
2라고 보면은 되게 자세하게 출력되니까 출력 결과가 되게 많아집니다. 얼리 스타핑도 벌보스 줄 수 있는 거고요. 벌보스는 위에 거랑 똑같은 거고. 자, 마지막 콜백 함수가요. 미,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애예요. 지정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을 저장할 때 써요. 자, 코드는 모델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파일 경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여기도 평가 지표 똑같이 넣어주고요. 얘도 뭐 벌보스 1로 줄지 0으로 줄지 설정하시면 되고, 세이브 베스트 온리, 총 true라고 주는 게 맞는데, true 혹은 false 둘 중에 하나 주시면 되고요.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는데 save wait only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대체로 false를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컴퓨터 성능에 여유가 좀 있다면. 자, 파라미터가 파일 패스, 모델의 저장 경로를 지정하고요. 다른 파라미터는 똑같고 save best only. 프로인 경우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만 저장을 해요. 그다지 좋지 않은 모델은 파일을 덮어 쓰지 않고요. save wait only는 모델의 가중치만 저장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애냐? 여러분들 분석 프로젝트 할 때 막 분석하고 나서 변수를 더 넣어야겠네 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죠. 또 하다가 분석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은 표준화 한번 해볼까? 그리고 다시 하죠.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하죠. 얘는 중간에 파일로 저장해놓고 저장한 데부터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다른 시스템에 이식할 수 있다 그랬죠? 얘 스스로 저장한 이전에 학습했던 모델을 파일로 저장해서 그걸 로딩한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를 추가시켜서 이어서 학습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 모델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똑똑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 때문에 얘가 이제 시스템 적용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러니까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하고는 지금 당장 큰 영향은 없어요. 아, 임포트 안 했네. 임포트 하고 봅시다. 모델 체크 포인트. 자, 재시작하고 최종. 자, 여기가 이렇게 쭉 실행이 되고 나면 HDF 파일이 내 것이다.
확장자가 케라스로 바뀌었대요. 서포트 위드 네이티브 케라스 통해도 옵션스. 요거는 제가 좀 API에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옛날 스타일로 H5로 저장을 할게요. 이거 확정자 바꿈으로 인해서 뭔가 옵션을 추가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API를 좀 확인해보고 오후에 정정하도록 합시다. 레거시라고 하는 게 옛날 기능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삽습 쭉 나오고 쭉 들어가면은 50이 채 되기도 전에 아까보다 더 줄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에폭스를 500으로 지정했지만 50회 전에 학습을 멈췄죠. 그러니까 학습을 2기 종료함으로써 학습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손실률, 절대 오차. 오차 드디어 줄었네요. 아까 14, 16이었는데 오차 줄었고요. 그래도 뭐 분석 경향은,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오차가 0에서 0.16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고 지금 오차가. 자, 여기 보면은 RNG 체크포인트 H5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이 파일을 따로 로딩을 해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데이터를 추가했다라고 하면은 얘를 다시 로딩해서,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기존의 데이터가 5만 건이었어요. 이걸로 학습을 해서 저장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데이터가 10만 건으로 늘었어요. 플러스 5만 건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통계 분석 기법은, 그럼 데이터 10만 건으로 늘었으면 이거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온 다음에 통계함수 다시 돌려야 돼요. 근데 얘는 저장된 모델을 불러와서 추가된 5만 건만 흡수시키면 돼요.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장한 거 로딩하는 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델에서 한번 접목을 해보기로 하고, 지금 당장 이런 체크 포인트 저장하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뭐 지금은 결과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자, 요거까지 이제 올라갔고요. 요거 식사 다녀오시고 실습 완성하신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물고기 갖다가 다중선형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뭐 예전 거랑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썼던 예제들은 최대한 텐서플로우로 재현을 할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프로젝트 시작할 때쯤에 대충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보여주려고 다이아몬드랑 의료비 예측하는 예제 만들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제 딴에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가이드 한 거였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텐서플로우로 재현을 또 해볼 거예요. 예, 그건 아마 월요일쯤에 진행되겠죠. 자, 오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